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쓰기와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원래 이번 주 이 시간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었는데 중간고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 글쓰기와 고전 읽기 모든 과목들에 해당이 되고 26일 10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월요일로 일정이 변동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정 변동과 함께 대면 방식으로 시험 형태가 변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사이기 때문에 대면 양식이 좋기는 해요. 네, 그게 평가에 있어서 더 정확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대면을 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미룬 26일로 일정을 확정을 하였으니 그때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술 보고서 및 소논문 작성하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의 연속성으로 따지자면은 시험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모두 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학술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작품 고전 읽기 그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2주 뒤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죠. 네. 자, 그 참고문헌 표기 양식에 대해서 저번 시간 끝나갈 때쯤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문헌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참고문헌은 논문의 어느 부분에 달리나요? 처음, 중간, 끝 중에 끝부분에 달립니다. 참고문헌을 다는 이유 설명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쓴다면 그 내용은 새로워야 됩니다. 기존에 퍼블리시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글에서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면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했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고 그 글들의 서지사항만 기록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글도 필요하시면 찾아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논문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참고문헌 목록이에요. 참고문헌의 목록에 서지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APA 양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APA 양식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모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양식입니다. 특징은 여러 서지 정보들 중에서 뭘 중시하냐면 저자명 다음으로 중시하는 게 출판 연도입니다. 요즘처럼 정보의 업데이트가 빠른 시대에는 최근의 정보가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죠.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최신의 정보가 더 의미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전의 이야기, 몇 년 전의 이야기가 금방 들어맞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연도를 앞쪽으로 표시를 해주는 APA 양식을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A 양식으로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릅니다. 제가 화면에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단행본의 경우, 연구논문의 경우, 웹자료의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이 말은 같은 APA 양식이라고 해도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서지사항을 기록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먼저 단행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단행본은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접하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책은 저자가 있죠.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떠한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일단 저자명을 쓰세요. 그 다음에 온점 찍고 괄호 안에 출판 연도를 쓰는 겁니다. 또 온점 찍고 책 제목을 쓰세요. 또 도시 하고서는 콜론 하고서는 출판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폴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폴란과 M 중에 어떤 게 성일까요? 성은 폴란입니다. 그리고 M은 이름의 약자입니다.
영미권의 그 이름은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쓰는 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위치 같은 거 바꾸지 않고 김뭐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출판 연도를 넣었네요.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 부분 여기까지가 책의 제목입니다. 출판된 도시는 어디냐면 뉴욕 NY네요. 네. 이런 것을 표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도시 이름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출판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써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뉴욕주에 있는 뉴욕이니까 이것은 미국의 뉴욕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자, 그 출판된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술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계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학문 분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것이, 지역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식으로 계열성이 지역마다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특정한 지도교수 밑에서 특정한 대학원생 팀들이 있고 그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색채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행본의 경우에 그것이 출판된 도시가 표시가 된다면 이 책의 내용이 대충 어떠한 학문 분파의 그 학설이겠구나, 학문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하게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판사를 찾자면 이거죠. 펭귄 그룹, 여기가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단행본은 좀 간단합니다. 제목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들도 요 서지사항을 읽으면 별로 헷갈리는 거 없이 그냥 요 제목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동일 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연구 논문인데요. 연구 논문은 학술지라고 해서 연속 간행물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만한 학술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이처지 같은 게 있어요. 네이처라는 것은 그 학술지의 명칭이고요. 이것은 한 번만 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1월에, 2020년 4월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처지의 컨텐츠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그때그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들이 투고가 되고 그 중에 우수한 것들을 뽑아서 이 네이처지라는 학술지에 수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의 경우는 단행본에 실리는 것만큼 분량이 긴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짧은 그 소논문 같은 것들이 여러 편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네이처지일지라도 저자들이 여러 명이 되고 거기에 수록된 논문들도 여러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논문은 단행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연구 논문의 제목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연구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의 이름도 역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쓰는 것은 단행본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논문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논문이 수록된 자료명이 필요합니다. 네, 네이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료명에 해당하고요. 그 뒤에 그 자료를 발행한 단체 이름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학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얘가 있는데 한민족 어문학이라는 게 자료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발행한 학회는 한민족 어문학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회명을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는 연속 간행물일 경우가 많아서 건이나 호수를 써주고 그리고 하나의 연속 간행물
학술지 안에 여러 편의 논문이 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조한 그 문헌이 수록되어 있는 면수만 특정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적히게 되는 거죠. 자, 저자 그리고 출판 연도가 있습니다. 네, 논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의문문의 화형론적 특성 1입니다. 네, 그리고 자료명은 무엇인가요? 한민족 어문학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넘버는 건과 호입니다. 11권 1호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 전체 학술지에서 의문문의 화형론적 특성이라는 논문이 차지하는 그 면수는 15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한 20페이지 정도의 아주 길지는 않은 그런 분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행본이 이렇게 보통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자료일 경우인데요. 자, 웹자료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다양한 양식의 자료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북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북을 많이 써보는 세대일 텐데 써봐서 알겠지만 이북은 페이지 수가 단행본이랑 좀 달라요. 이북을 보다 보면은 그 종이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지만 이북으로도 동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책의 페이지랑 이북의 페이지는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자료를 표기하는 방식들이 그 단체별로 뭐 예를 들면 학회나 이런 데별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웹자료의 경우에는 뭐 조금 웹자료도 웹자료 나름이니까 다양하게 성격 쓰이는 방식이 정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웹자료는 발행 연원리를 써줘야 된다. 네. 단행본은요, 일단 한번 종이로 책이 출판이 되면은 수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책을 다시 찍기 전까지는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웹자료는 언제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참고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것을 이제 서지사항을 기록을 해놓았더라도 다시 그 링크로 들어갔을 때 같은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내가 봤던 내용이랑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봤던 시점을 고정해 놓는 역할을 해요. 월 1까지 써놓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명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http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 웹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네, 그 페이지에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써놓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APA에 따른 참고 문헌 표기 양식,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혹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학생 논문 공모전 이런 것들에 나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쓰게 됐을 때 좀 표기하는 방식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단행본도 아니고 연구 논문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웹자료도 아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교별로 뭐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링크해 놓은 것은 서울대학교의 그 연구 논문 쓰는 요령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료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참고문헌이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하나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박종갑이라는 사람이 저자가 쓴 1982년에 출간된 의문문과 간접 언어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단행본인지 논문인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실래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논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민족 어문학이라는 자료명이 뒤에 병기되었기 때문이에요. 뒤에 구라고 번호수도 표시되어 있고 수록된 지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행본 아니구나, 학술지에 수록된 한 편의 논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영어는 외국인 독자를 위해서 같은 서지사항을 번역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백정희 2014 이걸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목이 어디까지예요? 논문의 제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네. 학술대 토론문의 관계 접근적 분석, 이게 논문의 제목이고요. 여기 콜론 뒤에 있는 한국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것은 부제에 해당합니다. 소제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국어 교육 연구가 학술지 34가 권, 29에서 56 이것이 페이지 수입니다.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으면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관습을 따라야 되는 글을 썼을 때 전체 글을 다 쓰고 초록도 뭐 예를 들면 요구에 따라서 썼다면 뒤에다가 참고문헌을 이렇게 쭉 목록화 시켜서 달아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참고문헌이 꼭 있어야 되는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에다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서지사항을 끝까지 다 안 밝혀놨을 때 참고문헌 페이지가 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양식이 보고서나 논문 뒤에는 무조건 붙는구나, 이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석 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윤리에 대해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 또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연구윤리를 위반했다, 이런 말들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이 나나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올린 경우,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날조했을 경우, 없는데 만들어낸 거죠. 또는 위조했을 경우,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 여러분들 아마 떠올리실 텐데, 지금, 연구윤리 위반의 다양한, 다양한 방식들, 연구윤리 위반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표절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의 것을 베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다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쓰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연구자들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연구자의 글을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표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표절과 표절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부당한 저자 표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올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해제, 이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 또 실었다,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방해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도 연구윤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라이벌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실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사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도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날조와 위변조 좀 살펴볼까요? 자,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날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사례로 봤었던 서울 지역 여고생들의 영양 섭취 실태 이런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고생들 대상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식사 기록법 기록한 용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날조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조한 것을 뭐 논문으로 굳이 출판을 할 그런 효용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설령 날조를 한다고 해도 들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들키지 않고 그냥 멀쩡히 연구실적으로 그냥 카운트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인해서 날조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학도인 여러분들은 특히 좀 예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몇 개를 손보고 싶을 또는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실험이 잘못됐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실험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위조나 변조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략하거나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뭐 왜곡한다거나 그런 거 실제와 다르게 기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조 변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연구윤리에서 허되지 않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너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이론을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자료 몇 개 건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험 설계도 여러 번의 실패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실험 방법 같은 것들도 좀 정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구의 과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 윤리 인용과 표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용하는 거 뭔지 알죠? 인용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인용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부 그리고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방법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용 부호도 잘 써야 되고요. 출처도 양식에 맞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자, 인용을 하는 원칙은 뭐냐면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해주셔야 됩니다. 인용을 꼭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용을 되게 많이 해서 주석을 많이 붙이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좀 글쓴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초보 독자들에게나 그런 것이고 숙련된 독자들에게는 쓸데없는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적인 허세를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인용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좀 그 주의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글쓴이의 글에 독자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많은 인용을 해가지고 곁다리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도록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글쓰기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모든 자료를 다 인용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치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용을 하실 때는 아전인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저자가 이런 의도로 수록한 데이터인데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가지고 온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용은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중요한 건 글쓴이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인용을 해서 다른 문헌들을 참고한 것들을 밝히더라도 어쨌든 중심은 자신의 목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용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은 목소리가 분산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용한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이것은 밝히는 양식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양식에 따라서 밝히지 않으면 출처를 언급을 했더라도 그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APA 양식의 인용하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주라고 하는데요. 본문 안에다가 인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세요. 자, 건순이 괄호 2013, P164에 따르면 자,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것은 권순희라는 사람이 2013년에 퍼블리시한 자료의 164페이지에 따르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근데 권순희라는 분이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권순희 교수님에 따르면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 이것은 학술적인 규약으로서 뒤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존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저자의 이름만 깔끔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권순희 씨가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든 여러분들의 교수님이든 상관없이 이름만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죠? 자, 164페이지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거는 본문 안에다가 표시하는 방식이랬잖아요. 보고서의 본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뒤에 참고문헌 목록에다가 반드시 이 권순희 씨가 2013년에 퍼블리시한 자료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밝혀주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권순희 씨가 2013년에 출판한 그 자료의 제목도 알 수 있고요. 출판사도 알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164페이지를 독자들도 같이 펴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주만 쓰고 각주만 쓰고 네 주만 쓰고 인용을 한 다음에 참고문헌 목록에 이것을 전체적인 서지사항 쓰지 않으면 요것만 보고는 어떤 자료를 글쓴이가 받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월씨가 그 저자겠죠? 네, 성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 대신 PP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뜻입니다. 네,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한다 한 다음에 온점을 찍기 전에 괄호를 써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두 개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창균 씨가 있고 전은주 씨가 있고 가운데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박창균 씨가 2013년에 출간한 자료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전은주 씨가 1994년에 출간한 자료에도 이런 말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한다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복수 자료를 구분할 때 이런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인용하는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재인용이 뭐겠어요? 인용했던 걸 또 인용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 지금 괄호에 보면 글로리 1987 세미콜론 박용익 2008 P120 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글쓴이는요. 네, 박용익 씨가 2008년에 낸 출판한 그 글을 읽은 겁니다. 글쓴이는 박용익 씨의 글만 봤어요. 근데 이 박용익 씨가 자신의 글 안에서 글로리의 1987년에 출판된 그 글을 인용을 했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죠? 박용익 씨가 글로리 거를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글쓴이는 그걸 보고서는 다시 갖다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박용익 씨가 2008년에 출판한 그 글의 120페이지를 보고 글로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찾아 그거를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점은 인용이 좋은 것인가 재인용이 더 좋은 것인가 입니다. 자, 인용과 재인용 중에 더 권장되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인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재인용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글로리 씨의 글을 직접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글로리 씨가 뭐라고 썼는지 글로리 씨의 책이든 논문이든 직접 본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 소화된 걸 봤어요? 예, 박용익 씨에 의해서 소화된 상태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박용익 씨가 만약에 글로리 씨의 글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아전인수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는 오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리 씨는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닌데 박영희 씨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신의 글에 그런 방식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더 성숙한 학자일수록 뭐 박사과정 이상이라든가 박사를 졸업한 정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인용이 잘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학부생들이나 석사생들은 뭐 글로리 씨가 쓴 글 뭐 영어로 되어 있든 뭐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미 가져왔던 그 내용을 재인용하는 것이 그냥 인정도 되고 용인도 됩니다. 예, 재인용을 했더라도 어쨌든 참고문헌 찾아가면서 공부했다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탓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적인 학자가 되었을 때는 재인용을 하지 않고 인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2인 저자, 3인 이상의 저자를 언급을 할 때 누구와 누구 이렇게 쓸 것인지 또는 누구, 누구 이렇게 쓸 것인지 또는 누구 외 3인 뭐 이렇게 쓸 것인지 그런 규칙들을 스스로 한 편의 글 안에서 만들어서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현정 씨라는 학자가 쓴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구현정 씨가 굉장히 열정적인 학자라서 한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현정 씨가 2011년에 발표한 A라는 논문도 활용하고 구현정 씨가 2011년에 같은 해에 발표한 B라는 논문도 같이 인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만약에 구현정 2011이라고만 표시를 하면 A와 B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A, B, C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기호를 넣어가지고 같은 해에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자료들을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참고문헌에다가 이 서지사항 쓸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현정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똑같이 2011A 이렇게 쓰시고 2011A의 서지사항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구현정 그 다음에 2011B 네. 이렇게 하시고 또 B의 서지사항을 따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독자들은 바로 찾아가서 볼 수 있겠죠? 구현정 2011A에선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자세히 찾아보고 싶으면은 요 서지사항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네, 2011B는 요 서지사항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저자의 같은 해에 출간된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인용하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죠. APA 양식을 따르는 곳이 요새 많기는 한데 학문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학술지에 따라서 좀 다른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될 때 소논문들을 찾아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소논문들을 찾아서 보다 보면은 소논문들에 좀 공통으로 많이 쓰이는 형식이 눈에 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 학문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숙지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한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3개의 그 인용을 보시고요. 자, 3개, 하나, 둘, 3개를 보시고요. 자, 이것들 중에서 인용이 올바로 된 것과 표절이 된 것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개 중에 참고로 표절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잠깐 포즈 시켜놓으시고 화면 포즈 시켜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표절을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나요? 예, 뭐 찾아보기에는 또 뭐 한 개 밑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표절은 뭐예요? 표절은 맨 마지막 거죠. 그죠? 네, 얘만 표절이고 2개는 제대로 인용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세 개의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인용과 표절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네,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용의 경우는요. 자, 글쓴이의 목소리랑 인용하고 있는 박섭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글쓴이는 박섭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큰 따옴표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뒤에 큰 따옴표에 묶여있는 것이 뭐 이론의 여지 없는 남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줘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아마도 박섭은, 박섭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글 속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썼을 것입니다. 네. 글쓴이는 그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큰 따옴표에 묶어서 가지고 왔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권장해요. 네. 왜냐하면 그 표절 시비를 피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내 목소리랑 남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모범적으로 돼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참고로 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묶기에는 너무 그 인용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줄을 바꾸시고 인용되는 글의 글자의 크기를 줄입니다. 네, 예를 들면 본문에 쓰는 내 목소리는 10포인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줄 띄우고서는 인용하는 남의 글의 글자는 9포인트나 8.5포인트 정도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딱 구분이 돼요. 독자들은 큰 글씨가 글쓴이의 목소리고 작은 글씨가 글쓴이가 인용한 글의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인용에 해당하고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쓰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식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죠. 보시면, 박섭에 따르면 총독 체제에서 일본인 기업가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경제가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런 인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직접 인용보다는 좀 덜 좋죠. 자, 직접 인용이 아닌 이것은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따옴표에 묶여있는 박섭의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었어요. 우리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독 통치야 라는 말을 총독 체제 이렇게 바꾸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이렇게 말한 거를 일본인 기업가의 대규모 투자는 이렇게 바꾸었죠.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단어 같은 거, 표현 같은 것들을 조금 손본 수준이지만 어쨌든 글쓴이가 박섭의 목소리를 자신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패러프라이징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접 인용에 해당합니다. 비록 큰 따옴표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간접 인용은 풀어쓰기, 그다음에 원문과 다른 표현 사용, 문장 구조 변경을 통해서 바꿔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거를 하셔야지 표절이 아닌 인용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요 사례는요. 그걸 안 했어요. 바꿔쓰기를 안 해가지고 표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박섭에 따르면 총독 통치하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그 인용한 요 예문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요 지금 빨간 부분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랑 표현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큰 따옴표로 나누지도 않았고, 그죠? 패러그래프로 구분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간접 인용인데 표현을 바꿔 쓰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 생각하고 상식하고 좀 다르죠? 여기에는 박섭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밝혀준 것 같잖아요. 출처만 밝히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출처를 밝히고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참고문헌 같은 것들 찾을 때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읽어보고 싶다 할 때,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화면이라서 이거를 클릭해 볼 수가 없는데, 한번 주소창에다가 쳐넣고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것은, 좀 이용하기 편한 것은 한국학술정보랑 그 다음에 리스, 네, 여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연구, 예, 이런데 리스나 키스 같은 데가 조금 이용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자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좀 자료 이용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외부 뭐 학회나 이런데 그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탑재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링크를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그 검색이 잘 되도록, 잘 뜨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리스키스는 전통적으로 많이 검색에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문헌 소스에 대해 언급하는 김에 한 가지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교 1, 2학년 때 글쓰기 과목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훨씬 덜 수고롭게 보고서를 썼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석사 때 알게 되어가지고 좀 편하게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료도 좀 많이 찾아보고 싶고 다른 학생들이 아는 것보다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꿀팁을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요, 방법은, 그 내용은 뭐냐면, 참고문헌들인 학술 논문들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좀 무료로 제공해주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유료인 논문을 무료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있는데 모든 대학교에는 이런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교회 접속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원대학교 안에서 수원대학교의 인터넷망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리스나 키스에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집 와이파이로 리스나 키스에 접속을 하시면 학교에서는 무료였던 것이 집에서는 유료로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교회 접속 이거를 경유해서 리스 키스에 들어가시면 학교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교회 접속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은 학번 넣으시고 비밀번호 여기 있습니다. 포털 비밀번호랑 좀 달라요. 해가지고 넣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뜰 텐데 이런 페이지에 밑에 배너들이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리스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클릭 해보시면은 막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문헌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냥 채팅창에 여기 경유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 유료였던 논문이 중앙도서관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무료로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수원대 직접 접속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학교 도서관을 경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더욱 늘어납니다. 완전 꿀팁이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뭐 이렇게 구독 기간에 따라 유료 논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뭐 학교, 수원대학교가 일종의 구독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수원대랑 협약을 맺은 어떤 학회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원대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논문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네, 물론 수원대에서 경유해도 협약이 안 돼 있어서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료인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타, 다른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자료를 검색해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가급적 공부를 많이 해서, 유능한, 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유능한 저자가 되어서 좀 정보력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인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본문 안에다가 괄호 치고 어떤 저자의 몇 년도 출판글에서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문 내 인용 방금 한 거랑 아까 처음에 있었던 참고문헌 목록 쓰는 거, 이거를 조응시키는 거예요. 본문 안에는 아까 이렇게 인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고서 끝에는 참고문헌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본문 안의 이 인용과 보고서 끝에 참고문헌 목록의 이 내용은 세트를 이루어야 된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세트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참고문헌 목록을 다실 때 직접 인용하지 않으신 그 서지사항은 굳이 참고문헌으로 달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안에 이렇게 인용을 해놨다면 예, 참고문헌 목록 안에는 전체 서지사항을 밝히는 이런 내용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독자들이 권순희 씨의 그 글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제목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을 꼭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문헌 목록에는 전체 서지사항을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PA 양식에 따른 참고 문헌 쓰기인데요. 첨부 파일 PDF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민족주의의 정의를 기술해 주세요. 보고서의 본문을 작성을 한 다음에 참고문헌 목록에 들어갈 서지사항을 양식에 맞춰 쓰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민족주의를 정의한다는 건 이런 거죠. 민족주의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의잖아요. 그거를 제가 드린 그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정보 파악해서 쓴 다음에 자, 본문이니까 본문 안에는 인용이 들어가야겠죠? 뭐뭐에 따르면 이게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본문 안에 인용한 서지사항의 참고 문헌 작성하는 방법 숙지해가지고 목록으로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예를 들면 땡땡땡에 따르면 제가 땡땡땡이 쓴 글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몇 년도, 몇 페이지, 이렇게 따르면 민족주의란 무엇이다. 이렇게 본문을 쓰세요. 이게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 목록에 들어갈 서지사항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인용은 이렇게만 썼지만 참고 문헌에 들어갈 서지사항은 땡땡땡 그리고 몇 년도 그 다음에 단행본이면 단행본 이름 네, 그 다음에 출판된 지역 그 다음에 출판된 출판사 이름 네,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민족주의 정의하는 거, 그다음에 참고 문헌 목록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그 캔버스에 있는 과제 링크 타고 들어가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A 양식에 따른 참고문헌 쓰기 이거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링크 검색창에다가 쳐가지고 들어가서 조금 공부하시고서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과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제가 드리는 PDF 자료를 잘 읽으시고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민족주의 정의를 타당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단 첫 번째 과제이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방식 올바르게 인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 목록까지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조금 신경이 쓰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문학작품 읽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공부했던 내용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다음 시간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